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4편은 주식회사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한 배민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였는데요.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주주와 대표 간 어떤 갈등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 나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이 채널을 유지함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010년으로 가겠습니다. 김봉진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시 배달시장 지역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들이 모여서 소책자의 배달 메뉴판을 만든 것이죠. 작은 책자에는 메뉴와 함께 업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답니다. 이것은 구체적 형태의 조합은 아니지만 초기 형태의 음식협동조합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음식점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익을 창출했으니까요. 이것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배달 수요가 있는 오피스와 큰 시장 근처의 건물 지하와 상층에 주방을 두고 배달 전문으로 운영하였죠. 김 대표는 이것을 보며 한국에서 배달 시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상했을 겁니다. 배민은 초창기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2010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김 대표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스마트폰을 보며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어디서건 편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쉽게 전달받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잠재 수요를 일으켜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그는 투자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여의도에 나타나서 이 배달 플랫폼 사업을 가지고 많은 투자업체에게 투자 제안서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찬밥을 먹었어요. 그에게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자산가들이었죠. 그는 김 대표에게 수십억의 투자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2011년 본엔젤스 파트너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고 2012년 알토스 벤처스에서 그에게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앱의 개발이 점점 발전해서 현재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죠. 김 대표는 초기 투자자를 모았을 때보다 그리고 앱을 만들었을 때보다 더 큰 산이 자신들한테 다가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자신들이 만든 플랫폼 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말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때 더 많은 투자자가 필요했습니다. 2013년 알토스 벤처스는 스톤브리지와 함께 한 차례 더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4년에는 골드만삭스도 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받은 김봉진 대표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했을 겁니다. 배민의 당시 매출 비중은 광고비가 70%, 업주들에게 받은 6%대의 수수료가 30%로 유지되며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 김봉진 대표는 업주에게 받았던 수수료 정책을 돌연 폐지했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죠. 이들이 배민에게 투자한 건 배민이 업주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했기 때문이었죠. 투자자들은 김봉진 대표의 행동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동종에서 수수료를 낮추거나 쿠팡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김봉진 대표는 투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 순간 나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 잠잠해 보이지만 나쁜 기업의 이미지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 매출의 70%가 광고비였고 나머지 30%가 수수료로 들어왔는데 30% 수입을 포기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고자 한 것이죠. 가장 반대에 앞장선 건 바로 후발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수수료 폐지를 선언한 직전 김봉진 대표는 골드만삭스가 있는 홍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를 설득했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죠. 투자자들은 매의 눈으로 배민 매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4개월이면 광고비가 상승하여 수수료 매출을 커버할 것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6개월 만에 매출은 회복했습니다. 김 대표는 후에 이때를 사업 초반에 어려움을 겪은 걸 빼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어려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때 매출뿐 아니라 자본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죠. 창업가 한 사람의 객기로 회사를 말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 폐지는 배달의 민족을 더 큰 성장의 품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배달과 음식에 포커스를 맞춰 브랜드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브랜드 이미지로서 사업 확장에 성공한 것이죠. 후에 레스토랑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민라이더스가 출시되었고 배민찬과 배민프레쉬를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하지만 앱의 구현과 시장의 참여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아이템이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배민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의 지분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중국의 히라우스 캐피탈과 미국의 세콰이어 캐피탈,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3,6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투자 유치로 인해 2019년 김 대표의 지분은 13%가 남았습니다. 87%의 지분은 배민에게 투자한 주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배민은 더 이상 김봉진의 배민이 아니었죠. 주식회사를 시작하면서 꼭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참여한 주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에 업주들을 설득하고 업주들을 인도하고자 했던 기업 운영 방향과 충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배민을 경영할 때 업주와 플랫폼과의 동반성장, 그리고 올바른 융화라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가게 배달을 고수했고 일부 물량은 지역업체에 맡기면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려는 모델이었으니까요. 엄청난 투자를 받은 것 치고는 건전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주회사의 본성과 김봉진의 배민은 충돌했고 결정적으로 이 시장에 쿠팡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했고 누군가는 빼앗아야 했습니다. 상권과 이권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서로 분리되며 역동적인 형태로 변화를 이끈답니다. 상권과 이권은 이렇게 애초에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김봉진 대표는 당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주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업주들의 마진이 적어져서 불만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업주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불만이 커질 겁니다. 이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이미 이 문제는 이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민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쿠팡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충격적인 정책이 바로 2021년 실시된 한 집만 배달하는 치타 배달 서비스였어요. 시장은 술렁였고 배민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폭등할 시기에 경쟁사가 자신보다 우월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배민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쿠팡의 완벽한 전략이었죠. 기존의 배민 가게 배달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었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정된 배달원으로 예측 불가능한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죠. 지역의 기사는 출퇴근이 있는 대행사가 관리하는 기사들이었고 자율적인 알바 개념의 기사는 후에 생겼지만 당시는 절차와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앱만 깔면 바로 배달하고 맘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수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했죠. 게다가 올림픽 특수까지 누리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한 오더가 지역 대행사에 주어졌어요. 배민은 오더 처리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배민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항의 전화가 배민을 향했죠. 그리고 배민을 믿고 장사했던 많은 업체들이 쿠팡의 한집 배달 시스템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제안서 한 장을 가지고 여의도에 찾아가 문전박대를 받고 겨우 개인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상상에서나 있었던 시스템을 선구적으로 구축하여 많은 업주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민으로서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배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집 배달을 내세운 쿠팡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배민은 쿠팡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었죠. 자신들이 만들고 창조한 시장을 외부의 참여자로 인해 대폭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민은 시장 지배력과 쿠팡의 한집 배달을 따라한다면 충분히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쿠팡은 기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배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당시 가게 배달을 책임지고 있던 대행사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서로 의지하고 상생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역에서 초베테랑 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지역의 에이스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무료 배달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행사의 기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딩 실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1시간에 15개를 소화했으며 신호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배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지리를 모두 꿰차고 있는 발군의 에이스들이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직장을 정리한 건 저 같은 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쿠팡은 광고를 통해 엄청난 기사를 모집했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모집했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배민과 차별화되는 기사 모집 시스템에 있었어요.
배민은 당시 한집 배달 기사를 모집할 때 유상보험 여부와 이동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기사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나 보험 처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쿠팡은 전혀 다른 모집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전거, 자동차, 도보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어플만 깔 수 있으면 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당에는 새로운 광경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부대가 도로를 뒤덮었고 도보 배달원, 자동차 배달원이 도로로 쏟아져 들어왔죠. 그리고 타 지역의 새로운 라이더들도 이어 동참했습니다. 새로운 풍경이었어요. 이들은 대행기사가 1시간에 7개에서 15개를 처리하는 동안 4개, 6개를 처리하며 대행기사와 경쟁했어요. 사실 코로나 시대 때에는 오더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사를 충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쿠팡이 압도적인 숫자로 기사를 충원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사들을 앞세워 오더를 처리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테란과 저그의 대결이었죠. 쿠팡에게 기사의 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반면 보수적인 기사 모집을 선택했던 배민은 기사 수급에 큰 문제를 드러냈어요. 배민은 엄청난 금액을 배달비로 책정하고 기사를 한집 배달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쿠팡과 경쟁해야 할 대행기사들이 배민의 한집 배달로 가면서 대행사의 에이스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되었답니다. 배민은 지원군을 수혈받았고 쿠팡과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죠. 저글링의 공격은 매서웠답니다. 대행사 출신 배민 기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한집 배달 물량을 소화해 주었답니다. 반면 쿠팡은 저그들을 새롭게 구성했죠. 자전거와 도보는 가까운 곳을 막고 오토바이 차는 원거리를 주면서 테란의 강력한 속도에 대응했어요. 그리고 당시 배달 불가 지역의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민 기사들을 긴장시켰고 업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배민과 쿠팡이 테란 저그전을 치르는 동안 한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민이 한집 배달에 온 전력을 쏟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했죠. 한집 배달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는 좋아졌지만 반대로 가게 배달과 대행사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민도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되었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배달비가 기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대행사 기사들 요금보다 2배, 3배를 주고 피크 시간 배달 수요를 커버했어요. 그 여파는 굉장했죠. 대행기사들이 배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대행사는 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울트라콜 정액제 가게 배달 수요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정률제 배달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수익 구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울트라콜은 정액제로서 깃발값만 내고 수수료를 절감했던 반면 정률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온갖 요금이 다 포함되어 업주들의 마진을 대폭 감소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게 배달을 책임지고 있던 대행사는 배달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배달원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배달 수요에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을 묶어서 배달하는 대행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거리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비선호 지역을 대행기사가 거부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기사 입장에서 배민한 집보다 배달비가 저렴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음식이 식어서 배달되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불만은 증폭되었어요. 쿠팡은 한집 배달을 내세우면서 배민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죠.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쿠팡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배민과 시장을 나눠갖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점주는 한건 배달로 인한 고수수료에 늪에 빠지게 되었고 가게들의 수입을 책임져 주던 대행사와 대행기사들은 사양화되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쿠팡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전쟁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했지만 가능성에 근접해 있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배민의 배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서 쿠팡에게 가장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지역의 대행사들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많은 에이스들이 대행사를 떠났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편에서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